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관리 전략 제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으로 여러 챕터를 같이 공부를 갖다가 했죠. 그래서 브랜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라는 이 부분, 두 번째로 이 브랜드 네임과 슬로건, 그리고 브랜드 마크, 요게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공부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브랜드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인 브랜드 가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강좌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 체계와 함께 또 이 브랜드 관리 전략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랜드 운영 체계,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브랜드 확장과 아울러서 같이 여러 차수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갖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브랜드 운영 체계 다음 순서인 이 브랜드 재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성화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여기저기 이제 관련된 단어를 뭐 들어본 적도 있고 아니면은 이 활성이란 말은 들었는데 이 재활성화란 말은 좀 낯설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있어서 이 재활성화가 어떠한 부분인지 우리 같이 한번 네 강좌에 걸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 재활성화는 브랜드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영어는 이 바이탈에서 나온 것이죠. 이 바이탈이 이제 뭐 생생한 생명이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이 바이탈리제이션으로 해서 이제 명사용어로 만들고 앞에 이제 re를 붙여서 이 re라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재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사전에 보면은 새로운 활력 또는 생명 힘을 준다 또는 경기 부양화 또 경제력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브랜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태어나서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아프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게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브랜드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 소멸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브랜드가 다시 건강해지고 또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 뭔가 힘을 주고 뜯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드의 재활성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인터넷 강의, 이 브랜드 관리 전략 강의 초반에 이 도표를 한번 제시를 갖다 해드렸는데, 뭐 기억하실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 이제 브랜드에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세로는 이제 퍼센테이지고요. 그 가로축에 이제 시간이라고 했을 때, 자, 위에 있는 그 인지도, awareness라고 하는 인지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높아지겠죠. 뭐 아무래도 그 브랜드를 듣는 횟수라든지 또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브랜드 인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호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호도도 인지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이제 많은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선호도가 떨어진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매출액과 직접적인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선호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러한 이 브랜드는 매출액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선호도가 어느 정점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업에서 이 브랜드를 보호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호도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브랜드에 가하는 그러한 행동을 바로 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다. 따라서 선호도가 떨어질 때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브랜드에 가지 않으면은
브랜드 액션을 가하지 않으면은 이 선호도 하락과 함께 매출의 하락이 일어나고 선호도가 떨어질 즈음에 그 즈음에서 재활성화를 해줌으로 해서 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이 정점에 있는 이 라인을 그대로 인지도처럼 유지시켜주는 이게 바로 재활성화 전략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활성화 전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은 Brand and Human, 브랜드와 사람인데 이게 공통점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람이 늙어가듯이 브랜드도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죽듯이 브랜드도 죽습니다. 또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영원한 인기 브랜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병이 발견되면 좋은 약을 사용하고 치료를 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듯 브랜드도 재활성화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젊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병든 브랜드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면 그 젊음은 더욱 연장될 것입니다. 자, 브랜드 재활성화는 이러한 노력을 거쳐 고객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재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은 브랜드 재활성화는 이러한 노력을 거쳐 고객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선호도 부분을 계속 상승시키고 유지시키고 그래서 이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부분까지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단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재활성화가 해줄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브랜드 재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이 퓨마 코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퓨마라는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한 게 1994년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진출을 했는데 2000년까지 거의 이 판매가 좋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매출액이 100억 정도,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100억 같으면은, 이 퓨마 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또 고객들과 자주 만나고 하는, 그 정도 이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큰 매출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 퓨마의 고객의 머릿속에 퓨마가 어떻게 이 포지셔닝 되어 있나,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나, 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축구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퓨마 하면은 축구라는 키워드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서도 축구라는 그러한 키워드, 그리고 남성, 그리고 정통 스포츠용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01년도에 1년 만에 매출액이 350억으로 오르고 또 2002년도에는 1000억, 2003년도에는 1350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0억의 매출액을 올리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2000년도 100억에서 2001년도 350억까지 이렇게 3배 이상 뛰어오르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0억 정도의 큰 매출을 올렸을까요? 그게 바로 이 브랜드 재활성화, 퓨마가 브랜드 재활성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재활성화를 했냐라는 내용이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타깃을 변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깃이라는 것은 사용자죠. 이 사용자를 남성 중심에서 여성으로 이제 변화시켰고, 또 제품도 젊고 예쁜 상품을 출시했다. 자, 스포츠와 젊고 예쁘다라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 출시를 했고, 또 힙합 마케팅이라는 젊은 층에 어울리는 그런 마케팅을 도입을 하고, 또 매장 위치 및 또 인테리어 변화, 또 브랜드 컬러, 이런 것도 다 이제 변화를 갖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0년 대비해서 2002년 이후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매출액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스포츠 중심에서 패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고객들과 만나게 됐고, 특히 이제 타겟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엔 남성 위주라고 그랬죠, 그죠? 남성 위주에서 이제는 여성이 한 80% 정도 사가는 그런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퓨마 브랜드 재활성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기존에는 스포츠 중심이라고 그랬죠.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스포츠와 스포츠 패션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개념을 고객들과 만남으로 해서 높은 매출액을 올렸고,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 재활성화 성공 사례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퓨마 코리아처럼 브랜드 재활성화를 통해서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그런 브랜드 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결과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인 매출액 증대와 이윤 추구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념 또는 사례로 본 이 브랜드 리바이탈리제이션, 브랜드 재활성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브랜드 재활성화는 브랜드의 재활성화는 소비자 기호 변화 또는 강력한 경쟁자 등장 그리고 신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에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브랜드 재활성화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정의를 보면은 뭔가 이 정의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비자 기호 변화라든지 경쟁자, 신기술 개발,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브랜드인 나 자신보다는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브랜드인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과 또 친밀하게 만나고 하더라도 이 환경 변화,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 브랜드의 파워가 약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사실은 비단 이 현재 21세기의 그러한 21세기에 해당되는 사실, 21세기에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고 이 브랜드가 이 마케팅의 주원점이 된 이후부터 계속 앞으로도 벌어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경쟁적인 또는 또 사회적인 또 소비자 이러한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파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브랜드 활력을 불어넣는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기존 제품을 출시하는 것. 이거는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가지 재활성화 전략을 한 개든지 두 개 이상을 사용해서 마케팅 전략 이용하는 그게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의 핵심이고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름을 바꿔서 고객들과 만난다라고 하면 그건 신제품이죠. 신제품이기 때문에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기업들이 이러한 브랜드 재활성화 많이 사용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이름은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존 인지도는 반드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객들이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러한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선호도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그 브랜드의 네임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기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브랜드 출시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인데요. 물론 이제 브랜드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브랜드 강화 전략이라든지 또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서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럼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 이게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거든요. 그럼 브랜드 자산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정상이 아니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자산의 약화라는 것은 이 브랜드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브랜드가 아프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의 노후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브랜드 현상의 강세,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등의 시장 영향력 감소, 네 번째는 브랜드 관련 지수 및 고객인지 태도, 행동, 자산의 변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브랜드 이미지의 노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어떤 브랜드가 처음에 신규로 출시했을 때는 새롭게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브랜드가 한번 사용해보자, 또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친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친숙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이미지가 점점 더 노후화돼 간다라는 말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젊은 구매층들에게 이미지가 노후화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다. 자, 인지도만 높다고 해서 브랜드 이미지마저 신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브랜드 현상의 강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많은 고객들이 모였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한 음식들이 또 맛도 있고 또 영양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니까 뭐 치킨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칼로리가 높아서 건강에 안 좋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객들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브랜드의 현상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등의 시장 영향력 감소. 자, 이 부분은 데이터로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마켓쇼 한 20% 정도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뭐 18% 떨어졌다. 매출액도 1,000억에서 한 900억 정도로 떨어졌다. 라는 것은 기업의 그 어떤 그 브랜드와 관련된 지수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번도 중요한 얘기고요. 4번도 역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3번처럼 뭐 점유율, 매출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객들이 이 우리 브랜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마인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인드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된 이 마인드 지수, 즉 자산가치라든지 충성도, 또 인지도, 뭐 태도, 행동, 자산,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역시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브랜드를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 브랜드가 퇴출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에서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시켰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이 나중에 죽게 한다 그러면 그건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랜드 재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자,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가서 일단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처방도 받고 또 주사도 맞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이 재활성화 방안이죠, 그죠? 근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는다, 약을 먹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빈도, 이용량 증대하기, 또는 새로운 이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시킨다, 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브랜드 운영 체계에서 많이 오랫동안 공부했죠. 브랜드 익스텐션이라는 브랜드 확장을 시킨다. 또는 이제 브랜드 리뉴얼, 그리고 또 브랜드 리포지셔닝,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브랜드 관리 전략의 인터넷 강의에서는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브랜드 리뉴얼과 브랜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위에 있는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기 사례만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매 빈도, 즉 이용 횟수 증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라든지 이제 또 버거킹이라든지 여기 아침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갖다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아침부터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햄버거를 갖다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과 저녁 이러한 시간대에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자꾸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회사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아침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침 메뉴는 일단 칼로리가 적어야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맥모닝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메뉴라든지 또 이 버거킹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이 아침 메뉴를 새롭게 내므로 해서 구매 빈도라든지 이용 횟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아침 메뉴를 위해서 내는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뭐처럼 생겼습니까?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죠, 그죠?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는데 가만히 보면 이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이 맥모닝에서 나오는 아침 그 햄버거 빵을 둘러싸고 있는 흰 종이 포장지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계란 후라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계란 후라이를 이 인쇄 광고에 소재화시켜서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아침 메뉴를 드십시오. 그래서 이 카피도 Now Black Forest at McDonald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맥도날드가 이 광고 참 잘해요. 보면은 아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재미있고 또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데 앞선 페이지에서도 이 아침 메뉴로 이제 계란 후라이 광고를 해서 우리가 재밌게 봤는데 요거는 이제 5개 광고입니다. 요것도 이 12시 이전에 먹는 그런 메뉴들로 해서 이렇게 만든 광고인데 이 원리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를 이용해서 언제 이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어떤 메뉴를 드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설치한 그런 빌보드 광고인데 2006년도에 이 클리오 광고제라고 하는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빌보드 부분, 즉 5개 광고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받은 그러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른 아침이죠. 자, 이른 아침에는 이 메뉴를 드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이런 메뉴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오 가까우면 이런 메뉴를 드십시오. 라는 것을 이 해시계 그림자를 이용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든 그러한 광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새로운 이용법 제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이용법 제공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바셀린 크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셀린 크림이라는 것은 원래 겨울철에 뭐 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여기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해서 텄을 때 턴다고 하죠. 텄을 때 이 다리나 손에 바르는 그런 용도의 크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림을 이 겨울에 입술에 조금씩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보면은. 입술에 왜 바르냐라는 것을 봤더니 사람이 겨울이 되면은 이 손이나 다리만 그렇게 이제 좀 터는 것이 아니고 뭐 입술도 좀 까칠까칠해지더라라는 그런 느낌을 갖다 보니까 입술에 조금씩 바르는 거죠. 자, 이제 됐다. 이 기업에서 생각할 때 저 부분을 립 크림이라고 하는 입술 크림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공이 좋겠다라고 해서 립 크림을 새로 개인 포장을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같은 양에 비해서 이 별도의 포장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 있는 캠프벨 숲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캠프벨 숲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그런 숲이에요. 1869년도에 탄생한 아주 오래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이제 술을 먹게 되고,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먹는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스키에다가 이 쑥을 타서 먹으니까 그 다음날 두통이 좀 가라앉더라, 두통이 덜 심하더라라는 이제 그러한 소위 보면 사회에서 술 먹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얘기들이 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역시 기업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보고 하나의 광고 전략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Soup on the Rocks. 자, rocks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스키가 독하니까 얼음을 타서 먹죠. 이 얼음을 r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 위에 이 숲을 얹는다. 뭐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갖다가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이 아스피린. 자, 이 부분은 보면은, 자, 우리가 아스피린 그러면은 되게 이제 두통이라든지 치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통증이 있을 때 먹는 게 아스피린이죠. 근데 이 부분을 심장병을 예방하는 그런 약으로 그렇게 이제 이 컨셉을 새롭게 잡아서 고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약사에서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식 기관, 미국에서 이러한 그 제약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 발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이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보면요. 기업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냈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즉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제품 개발 전략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또 펼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아웃사이드인, 즉 외부에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전략화시킨다라고 해서 아웃사이드인 신제품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신제품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량을 높일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의견을 우리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전략화시켜서 성공한 그러한 세 가지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화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바카스의 경우인데요. 자, 바카스라는 브랜드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자, 61년도에 탄생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61년도에 이제 탄생한 브랜드인데, 그 이후에 계속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즐겨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카스를 애용하지 않으면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헤비 유저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가 빈 구멍이 되겠죠. 그럼 이 빈 구멍을 누가 맞춰줘야 되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맞춰줘야지만 이 바카스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카스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자, 지금 타겟도 중요하지만 이 헤비 유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젊은이들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그러한 타겟의 변화를 두어서 199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토대장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대장정에 참석한 사람들, 자, 이란 대학생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죠. 오래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걷고 나면은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보람. 그런 게 생김과 동시에 이 바카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화로 다음 세대의 타겟을 끌어다니는 그런 사례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 재활성화의 종류. 자, 지금 우리가 구매 빈도, 새로운 이용법 제공, 새로운 시장의 진입,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익스텐션이 있는데, 브랜드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브랜드 확장이죠. 이 브랜드 확장은 저희가 브랜드 운영책의 마지막 부분에 한 7번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브랜드 재활성화에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 중에서 이 브랜드 리뉴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 재활성화, 브랜드 리뉴얼과 가독이 이제 이 두 의미가 혼돈돼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브랜드 리뉴얼이라는 것은 브랜드 재활성화 종류의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의 큰 그림,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리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강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26강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